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국 무기 중개상을 위해서 일했다는 의혹과 함께 부인의 군납업체 주식 투자 등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독일 무기 수입 업체에서 2년간 비상근 고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외국 무기 수입 업체에서 일한 것과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거 어떻게 봐야 할지 군사 전문가죠. 디펜스 21 김종대 편집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독일 무기 수입 업체에서 2년간 일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자, 이미 언론에 이름이 다 나갔기 때문에 공개하겠습니다. UBM텍이라는 무기 중개 업체입니다. 여기가 어떤 말 그대로 무기 중개상, 일종의 어떤 브로커십인데, 네. 이걸 이제 이 업계에서는 에이전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에이전트사의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해 있었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대부분 예비역 고위장성들이 취업하는 데가 어떤 국내외 해외 유수한 법인에 좀 명예로운 자리라든가 아니면은 방산업체에 이렇게 중역으로 많이 진출들을 하시는데, 네. 어떤 무기 중개상 이런 어떤 에이전트에 고용이 돼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는 사성 장군으로선 참 뜻밖입니다. 이게 한 군의 대령급 정도면은 그 위상이 맞는데, 아니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내신 분이 무기 중개상에 어떤 고용이 돼 있다는 그 자체도 해괴하지만, 여기서 이제 2년간 일하셨어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예. 그런데 한 2억 1,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작년에 마지막으로 받은 게 한 7천만 원 됩니다. 예. 그런데 그때가 뭐냐 하면은, 독일의 엔진 변속기를 생산하는 업체, 무기 중개상 업체인데, 그때 독일산 파워팩이라는 엔진 변속기가 우리 국산 전차의 파워팩으로 선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성공보수 아니냐, 이 7천만 원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거액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독일산 제품을 우리 전차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랬던 어떤 성공보수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또 독일제 제품을 선정한 게 지금 감사원에 의해서 고발돼 있거든요. 네. 독일제를 선정한 육군과 방위사업청이 결정을 잘못한 거다. 이건 국산품이 더 우수한데 왜 독일제를 샀느냐 해가지고 담당자가 지금 검찰에 고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품이 더 우수하다는 거는 검증이 돼 있는 거고요. 현재. 그러니까 그거는 논란이 있어요. 이거는 국산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와 예. 외국제가 더 우수하다는 외국 회사 간에 지금 갈등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방위사업청은 국산품을 쓰겠다고 했어요. 애시당초 국산품을 쓰려고 개발에 착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정 안 하고 독일제를 선정하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그동안. 네, 그래서 방사청 입장은 국산품이 성능이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독일제를 쓴 거라는 얘기고, 감사원 얘기는 무슨 소리냐, 국산품 성능을 일부러 성능이 안 나오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그래서 방사청의 담당하는 실무부장, 그것도 육군 현역 장성인데, 네. 검찰에 고소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런데 그때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독일제 파워팩을 중개하던 업체의 고문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김병관 후보자니까. 그렇군요. 예, 이 육군이나 어떤 방사청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상근 고문이 아니고 비상근 고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기 수입 업체나 중개 업체에서는 이 비상근 고문이 주로 하는 일은요? 자, 상근이라 그러면은 이제 어떤 회사 내부에서 실무를 하면서 이 어떤 정책 수립에도 관여하고 또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는데 관여하는 거겠죠. 근데 주로 비상근이라는 말은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은 얼굴은 회사에 나타낼 필요 없이 군에 가면 후배들 많잖아요. 예. 사성 장군으로 제대했으면 옛날 부하들 많을 것이고 또
또 그 합동참모본부 합참에 가면은 자기가 전력부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전력부장이 무기 도입을 다루는 데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뭐 아는 실무자들 많을 거고 또 방위사업청에도 후배들이 많을 거고 그러면은 어떤 그런 걸 연결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주요 정책 결정자들을 접촉할 수 있는 외부 활동 이런 것들은 주로 비상근 고문을 많이 활용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관행입니다. 그 로비스트라고 불리는 그래요? 자, 여기서 헷갈려서 안 되는 게, 예. 우리가 국제 로비스트다 그러면 상당히 급이 높은 겁니다. 옛날에 뭐 린다김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 로비스트라는 거는 이제 전체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걸 로비스트라고 하고, 네네. 로비스트가 부려먹기 위해서 고용원으로 들어가는 거를 에이전트라 그럽니다. 무기 중개상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격에 안 맞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무기 중개상은 말 그대로 복덕방, 브로커, 예, 이런 걸로 급이 낮은 거고요. 로비스트는 그 급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 중개상은 어떤 하나의 파트, 예를 들어 부속품 하나를 납품한다든지 무슨 뭐 제품 하나를 납품하는 거라면은 로비스트는 큰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성장군에 갈 만한 자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럼 주로 무기 중개상은 어떤 계급 출신들이 많이 가요? 아니, 무기 중개상도 다양하게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단 규모가 작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부품 정도 이렇게 중개를 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런 것들은 뭐 대령급이 가기 사실은 과한 자리예요. 이런 것들은 그 실무자들을 많이 뽑죠. 네, 그래서 네. 군에서 근무했던 대령급 또는 중령급 아니면 원스타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고, 그나마도 자기가 근무할 때 유관 분야에 근무했으면 제대해도 2년 이내 못 갑니다. 이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철저히 심사받고 승인이 난 자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이분은 네. 퇴직 2년이 지난 뒤에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또 군 장성 출신들이 퇴직 후에 외국 무기 수입 업체에 취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항상 2년이라는 어떤 시간이 경과하고, 예. 그 다음에 유관직위에서 근무했느냐 안 했느냐, 현역 때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서 하자가 없으면은 진출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대군인들이 취업 안 되니까 본인의 생존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다수가 취업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군의 어떤 사성장군이면은 기업으로 얘기하자면 참 어떤 사장급이고, 이게 굉장히 어떤 격이 높은, 말하자면 군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대기업 사장이 취업해가지고 그 협력업체 납품하던 중소기업체 그것도 가서 거기서 뭐 사소한 심부름이나 하는 대로 간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성장군이라 그러면은 하나의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할 수 있는 명예직이면 족하지. 왜 이런 어떤 가가지고 또 어떤 석연치 않은 사업,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업, 또 업체의 사장이 93년에 율곡 비리 때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비리 연루자고. 네. 또 작년에도 국정원이나 기무사 내사를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말하자면 어떤 최근에 군납 비리의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주역으로 언론에 이미 나간 사람이고. 온갖 잡음이란 잡음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성장군의 어떤 처신으로선 부적절하지 않냐는 거죠. 자, 성우회요. 네. 장군들의 모임 회장이었던 전직 공군 참모총장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 네. 군 장성 출신들은 보통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애국심의 표상, 우리가 이런 이미지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성우회 이제 회장을 지내는 전 공군 참모총장께서는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전시작전권 반대 운동도 주도하셨고, 굉장히 어떤 애국주의 단체라고 하는 어떤 리더였어요. 네. 그런데 어떤 하나의 자기들은 현역 때부터 자기 목숨을 국가에 바치는 어떤 안보 역군이고, 나와서도 애국주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국가로부터 혜택만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자기는 어느 정도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재량껏 판단을 해서 어떤 좀 처신을 해도 도덕적으로 면제된 거 아니냐. 어떤 이런 특권의식들이 어떤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자칫하면은 어떤 도덕적 해이함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비역들 또 군의 고위직 출신들이 굉장히 비리 연루자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자기는 군을 아낀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순수한 조언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무기 관계 이런 어떤 그 사업에 어떤 관여하는 것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개인 이권까지 이렇게 그 차지하는 하나의 어떤 행태를 보인다고 봤을 때 국가 안보를 위한 어떤 애국심하고 그것이 자칫 변질된 특권 의식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 전직 공군총장은 어떤 혐의예요? 군사기밀 누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하는 과정에서 그 후배들이 무기 가격을 몰라서 쩔쩔매길래 자기가 마침 그걸 공급하는 외국 회사 그거를 잘 통하니까 그렇다면 니들이 도입하려는 수량이 얼마고 필요한 부분이 얼마냐 이걸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가격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역 장교들이 그 중기국방계획이라는 비밀 문서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외국의 공급업체하고 연결돼서 어떤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단계에서 이제 기관이 덮쳐가지고 군사기밀을 빼갔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외국 무기 수입 업체에서 일한 분이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현실. 이 세계 국방계 관행이나 로비스트들 어떤 분위기 볼 때 해외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물론 외국에서도 회전문 인사라고 해서 특히 미국의 군산복합체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얘기인데 그 회사 중역이 막 국방부 장관으로도 가고 고위직으로 가고 해가지고 이 유착이 사회 문제화 돼가지고 군산복합체다, 철의 삼각지대다, 뭐 이런 어떤 사회 문제화 된 적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그렇게 오고 가는 것 자체를 지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요번 경우엔 경우가 다릅니다. 지금 국방부가 앞으로 전차 사업을 하는데 독일제를 쓸 거냐 국산품을 쓸 거냐가 우리 획득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중개업체에 있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가면 과연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사회적 물의와 잡음을 일으킨 부분을 가지고 바로 국방부 장관이 간다 그러면 이거는 검증 과정에서 최소한 내정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증 없이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건 본인 말만 믿고 본인이 괜찮다 그러니까 그걸 해주고 나니까 뒤늦게 문제가 되는 이런 거는 뭐냐면 장관을 우리가 후보자를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이 국방장관 갔을 땐 정책 결정을 객관적으로 못할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건 관행이라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선은 당면한 지금 국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맞물려 있는 이해관계자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펜스 21 김종대 편집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